마크 루비오라고 국무장관 지명자, 지금 미국에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우리가 다른 국가들이 자체 핵무기 프로그램을 추구하도록 유도하지 않으면서 위기를 예방하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자문하며, 그것이 우리가 도달하고자 하는 해결책이다.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 공식적인 입장은 북한의 핵위협 때문에 한국 혹은 일본이 자체 핵 프로그램을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그러면서도 북한의 핵위기는 예방해야 된다. 트럼프의 당선으로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은 어떻게 보시나요? 트럼프가 쉽게 말해서 한국의 핵무장을 용인해 줄 것이냐 이런 거잖아요. 저도 이 트럼프 청구서 쓰기 위해서 트럼프 일기 때 국가안보회의에서 일했던 전직 관리라든가 국방부에서 일했던 그런 관리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많이 했고요. 또 민주당 진영에 트럼프와 반대쪽에 있는 그런 이 핵 문제를 다루는 사람들하고도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는 미국의 정책은 지난 50년 동안 비확산 정책이다. 더 이상 핵 보유국을 만들지 않는 게 미국의 정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트럼프도 역시 여기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트럼프의 일기 때 전직 관리 중에 한 사람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던데요. 트럼프의 생각을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트럼프 역시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서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의 우려에 대해서 그런 우려들을 제기한다면, 안보 우려를 제기한다면 당연히 논의해야지 라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트럼프의 반대편에 있는 민주당 진영에서 일부 전직 관리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트럼프가 한국의 핵무장 용인해 줄 수 있을까라고 물어보면 뭐 그럴 수도 있지. 트럼프는 주한미군도 철수한다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어떤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트럼프의 예측 불가능성, 전통적인 어떤 미국의 안보 전략을 무시하고 깨려고 하는 그런 트럼프의 어떤 성향들을 비판하는 그런 맥락에서 트럼프는 주한미군도 철수한다는데 뭐 한국의 핵무장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이제 우리가 진지하게 과연 트럼프가 한국의 핵무장을 용인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트럼프는 거래주의자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했을 때 미국의 안보 전략에, 그리고 트럼프의 어떤 이익이 될 것이냐라고 봤을 때, 일부에서는 지금 중국의 핵무력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중국 견제가 미국 정부의 첫 번째 우선순위라면 한국이 핵무장을 통해서, 이 한국 핵을 통해서 중국을 견제하는 게 미국에게도 이익이 아니야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똑같은 그 부분을 제가 트럼프 전직 관리한테 물어봤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너네들 한국의 핵을 중국에 겨냥해서 쓸 수 있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만약에 한국의 핵무장을 한다면 그건 북한에 대한 핵을 억제하기 위한 것일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트럼프 한 사람의 어떤 생각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미국의 전반적으로 민주당과 공화당을 막론하고 비확산에 대한 초당적인 지지의 벽을 뚫는 게 결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트럼프 정부,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거래주의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한국이 핵무장하겠다라고 요구하면 그런 이야기들은 협상장에서 나올 수는 있을 거예요. 레토릭 차원에서도 나올 수도 있고, 협상용으로 레버리지로 한국을 좀 혹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충분히 꺼낼 수는 있는데, 그 논의의 다이나믹은 굉장히 바이든 때보다 훨씬 더 늘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한국이 핵을 갖게 되고, 그리고 미국이 그것을 사실상 용인해주고 이런 단계까지 미국의 정책으로까지 나갈 것이냐라고 생각하면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입니다. 미국의 국방 지원이 축소됨에 따라 한국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그 부분을 사실 한국이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는 자주국방의 개념들을 어떻게 규정하고 정의할 것이냐, 그걸 정책적으로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라든가, 그리고 북한에 대한 핵 억제력,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나갈 것이냐, 이거 분명히 이제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이제 핵 이야기가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더 해보자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관리들은 많이 있어요. 자체 핵무장까지는 미국이 나아가고 싶지 않아 할 거야. 왜냐면 이제 핵 도미노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주변국의 일본이라든가 대만, 그리고 유럽의 일부 나라들도 핵을 갖겠다라고 할 수 있으니까. 사실 미국 입장에서, 그리고 우리가 핵 보유국이라고 할 수 있는 P5 입장에서는 이런 강력한 무기를 일부만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이익이거든요. 그렇잖아요. 희소성이 있으니까. 근데 여러 나라에게 줘버리겠다. 과연 미국, 중국, 러시아, 그리고 영국, 프랑스가 이걸 동의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퀘스천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북한의 핵 억제력과 관련돼서는 이런 이야기는 합니다. 핵무장까지는 아니지만 과거에 한국에 배치했던 전술핵 재배치까지는 미국이, 트럼프 정부가 이기 때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는 전제가 있어요. 그러한 결정도 결국은 정치적인 필요에 의한 결정일 것이다. 사실 미국의 전직 관리들이라든가 안보 전략가들은 이런 얘기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전술핵을 한국에 배치하는 게 그렇게 전술적으로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북한에 아주 중요한 타겟을 하나 더 만드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잠수함, 핵 잠수함을 활용을 해서 북한의 핵을 억제하는 게 더욱더 효과적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과거 사드에 배치했을 때 논란이 있었던 것처럼 미국의 전술 핵무기가 한국에 배치되었을 때 이게 한국의 정치적인 문제로 비화될 수 있거든요. 근데 미국은 미국의 어떤 동맹을 위한 어떤 결정들이 한국 내에서 어떤 반미 여론을 부추긴다거나 어떤 정치적인 쟁점으로 비화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거든요. 그런 점들을 언급을 하면서 그러나 한국의 강한 정치적인 필요에 의해서 전술핵 무기를 재배치해야 된다라고 할 때는 트럼프 2기 행정부 때 미국 정부가 거기까지는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미국의 해구사는 믿을 수 있을까요?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왜냐하면 특히 북한이 미국까지 도달할 수 있는 핵탄두를 장착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역량들이 점차 고도화되고 있다고 하니까 미국이 한국을 뭐 핵무기가 아니라 그냥 재래식 무기로 공격을 했고 그걸 한국이 보복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럴 때 과연 이제 미국이 북한에 대한 공격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왜냐하면 북한은 미국의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미국이 과연 한국을 위해서 할 것이냐라는 그런 질문들을 워싱턴에 있는 그 전문가들한테 하면 그런 한국의 안보 우려는 굉장히 공감한다. 그렇지만 동시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에 대한 가장 확실한 그 해구산에 대한 공약은 물론 지도자를 통해서 뭐 워싱턴 선언이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도 나오고 있지만은 미국에 주둔하고 있는 28,500명 주한미군 그리고 그들의 가족 그리고 미국에서 많은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미국인들 그들이 바로 우리의 해구산에 대한 공약의 증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은 다시 말해서 미국은 한국의 안보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결정은 한국이 사실 해야 되죠. 미국의 이런 이야기를 믿을 것이냐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자체적인 핵 역량이라든가 북한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할 것이냐 그렇다면 어떤 방향으로 강화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동시에 사실 우리가 어떤 군사적인 충돌이나 긴장 완화를 꼭 억지력으로만 대응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남북 관계를 관리하고 중국과의 관리를 관리함으로 인해서 그런 긴장에 대한 그런 것들 떨어뜨리는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요. 트럼프 2기 때 과연 한국의 핵에 대해서 자책 무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트럼프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힌 적은 없잖아요. 그런데 트럼프 2기 때 주요 인사가 이와 관련돼서 최근에 이야기한 게 있어요. 마크 루비오라고 국무장관 지명자 지금 미국에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한 게 지금 이제 전해지고 있는데 마크 루비오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일단 그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면서 제가 정확하게 그 전달드리기 위해서 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국가들이 자체 핵무기 프로그램을 추구하도록 유도하지 않으면서 위기를 예방하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자문하며 그것이 우리가 다 도달하고자 하는 해결책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북한 문제 너네들 어떻게 해결할 거야? 어떻게 다룰 거야?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거든요. 우리가 다른 국가들이 자체 핵무기 프로그램을 추구하도록 유도하지 않으면서 위기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것이 우리가 도달하고자 하는 해결책이다. 다시 말해서 이 말입니다. 여기에서 위기라는 것은 북한의 핵 위기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런데 다른 국가들이 자체 핵무기 프로그램을 추구하도록 유도하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북한의 핵 위협이 고도화된다고 해서 다른 국들, 한국이나 그리고 일본이나 대만이 핵 프로그램을 추구하도록 그렇게 유도하지 않으면서 북한의 핵 위협을 예방하는 것이 우리의 도달하고자 하는 해결책이다. 굉장히 애매하게 얘기했습니다만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 공식적인 입장은 여전히 북한의 핵 위협 때문에 한국 혹은 일본이 핵무기를 자체 핵 프로그램을 추구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그러면서도 북한의 핵 위기는 해결해야 된다. 예방해야 된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해결책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트럼프 2기의 국무장관이 될 마크 루비오가 인사청문회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국방장관 지명자인 그 피트 헤그세스도 일부 한국 언론에 보도됐는데 북한의 위협을 언급하면서 북한을 DPRK's status as a nuclear power, 북한 뉴클리어 파워라는 것은 핵 보유국을 지칭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관리들이 공식적으로 북한을 가르쳐서 북한의 위상을 두고 이걸 뉴클리어 파워라고 표현한 적은 없어요. 그리고 이 표현이 어디에서 나오냐면요. 의원이 인사청문회에서 물어보는 그 질문에 즉흥적으로 답하는 게 아니라 그 청문회에 앞서서 공식적으로 제출하는 서면 답변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미리 준비된 그런 답변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과연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트럼프 정부는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인정해주는 그런 협상을 할 것이냐라는 그런 질문에 답하는 그 근거로 보기에는 좀 빈약합니다만, 일단은 과거 미국의 관리들이 쓰지 않은 표현을 트럼프 2기의 국방장관 지명자가 의회에 제출하는 서면 답변에서 했다라는 것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표현이 트럼프 2기 출범 이후에도 공식적으로 자주 등장한다, 자주 나온다라고 하면 이게 미국의 북한에 대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그 목표가 좀 바뀐 건가? 현실적인 어떤 부분을 수용하는 거겠다라는 건가라고 물음표를 던질 수도 있는 대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앞으로 트럼프 2기의 외교안보 관리들이, 핵심 인사들이 어떻게 표현하는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의 핵무장이 꼭 필요할까요? 트럼프 청구서 쓰면서 저도 집중적으로 취재했던 분야가 한국의 자체 핵무장에 대한 미국 전략가들 그리고 정책 결정자들의 판단의 변화, 이런 것들이 있는지, 얼마나 한국의 어떤 우려들을 현실적으로 수렴하려고 하는 그런 그 준비가 돼 있는지, 사실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질문을 해보자라는 거죠. 나는 지금 소나타를 운전을 하고 있어요. 소나타도 좋은 차입니다. 중형차 를 운전을 하고 있는데 너에게 벤츠를 줄게 라고 하면 마다할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나는 소나타를 운전하고 있지만 벤츠를 사고 싶은데 라고 얘기했을 때 벤츠를 갖겠다라는 건 굉장히 좋잖아요. 왜냐하면 벤츠는 훨씬 더 안전하고 고가의 차고 보기도 좋고 여러 가지로 보다 좋은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내가 벤츠를 타기 위해서 무엇을 감수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내가 벤츠를 할부로 산다고 했을 때 그 할부 값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내가 지금 아파트 전세를 살고 있는데 이 아파트 전세금을 빼고 벤츠를 살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한다면, 한국이 핵무기를 갖게 된다면 안보적으로 든든하겠죠. 그런데 그걸 가질 수 있느냐의 문제잖아요. 사실 현실적인 문제. 그 부분이 굉장히 사실 저는 중요한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자체 핵무장 된다라면 안보 여러 가지 환경들이 바뀌고 한국의 안보에 이익이 되는 측면들이 분명히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도달하는 그 과정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이냐, 그리고 얼마나 걸릴 것이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중형차에서 고급 외제차 세단으로 바꾸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지불해야 될 비용은 없을 것이냐, 사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현실적인 문제고,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사실 판단을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이런 건 국민적인 합의도 분명 필요하겠습니다만, 정책 결정자들이, 지도자들이 결단을 하고 거기에 맞게 필요하면 국민을 설득하고 동맹을 설득하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갖는 유관 국가들을 관리하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최근에 여러 자체 핵무장에 대한 어떤 논의나 이런 것들을 보는데 과거보다는 나아졌습니다만, 여전히 얼마나 진지하게 이런 자체 핵무장의 필요성이라든가 그 과정에서 우리가 지불해야 되고 넘어가야 될 그 난관들은 무엇인지에 대한 어떤 그 토론이나 그런 논의는 여전히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단순히 핵을 가져야 돼? 말아야 돼? 가질 수 있어? 없어? 이런 대한 질문들을 하고 거기에 답하라고 하면 굉장히 좀 공허해집니다, 솔직히. 트럼프와 김정은은 다시 만나게 될까요? 트럼프는 만날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사인을 보내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트럼프가 임명했던 고위 관리 지명자들을 보면은 과거 실질적으로 북한과 협상하는 데 관여했던 그런 인물들, 알렉스 웡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지명되고 있고, 그리고 지명되면서 트럼프 인수위팀에서 발표하는 보도자료를 보면 이 사람들의 여러 가지 이력 중에 북미 대화에 관여했던 그런 이력들을 명시를 하거든요. 그 말은 북한과 어떤 관여할 의지가 있다, 다시 대화할 의지가 있다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사실 미국의 지도자가, 대통령이 우리 한번 만납시다 라고 했는데 너 안 만날 거야 라고 하는 세계 지도자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물론 시진핑 주석은 이번에 취임식에 초청을 했습니다만 그걸 거절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김정은도 트럼프가 만나자고 했을 때 우리 안 만날 거야 라고 그렇게 쉽게 뿌리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사실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과연 합의를 할 것이냐. 1기 때는 3번이나 만났습니다만 싱가포르 공동성명 이외에는 합의를 이루지 못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만날 것이냐 안 만날 것이냐라는 질문보다 만나서 합의를 할 것이냐, 그리고 합의를 한다면 어떤 형식의 합의를 이룰 것이냐, 그리고 그 합의가 우리 한국의 안보 이익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그리고 그 합의를 이뤄가는 과정에서 우리 한국의 이익과 이해관계들이 얼마나 반영될 것이냐, 사실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이제 질문이 되겠죠. 트럼프의 당선으로 인해 북미 관계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트럼프는 1기 때 트럼프가 왜 북한 문제를 손댔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좀 일단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1기 때는
오바마와 인수위 시절에 그 만났던 그 만남이 굉장히 큰 자극제가 됐다라는 그런 분석이 많이 있더라고요. 오바마 대통령이 트럼프 그때 당선인 시절에 만나서 트럼프에게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다뤄야 될 가장 큰 외교 안보 문제는 갈수록 증가하는 북한의 핵 위협일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북한의 핵 문제는 40년 동안 미국의 그 어떤 정부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오바마 대통령도 해결하지 못했던 그런 문제고,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래? 오바마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 내가 한번 해볼게 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고요. 단순히 개인적인 치기뿐만 아니라,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도 안보 입장에서도 북한 문제를 다뤄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분명히 2016년, 17년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북한의 핵이 고도화되고 있고, 그것이 심지어는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수준에까지 다다른다면 당연히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그 문제를 다뤄야겠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는 취임한 6일 만에 안보팀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래서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든 솔루션을 나한테 가져와라. 그러면서 그 솔루션 안에는 틀을 깨는, 박스를 벗어나는 그런 해법들도 가져와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 CIA도 그렇고 국무부도 그렇고 국방부도 그렇고 여러 정책들을 제안을 했겠죠. 거기 정책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들어봤던 그 코피 전략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북한의 수뇌부를, 김정은을 원점 타격해서 그것만 딱 제거하는 그런 방법도 있었을 것이고요. 리즘 체인지, 정권 교체도 있었을 것이고요. 최대 압박을 통해서, 경제적인 제재를 통해서 북한을 이렇게 압박해서 결국은 핵을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방법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외교를 통해서, 김정은과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보는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있었겠죠. 초반에는 2017년 때는 험악한 말들이 오갔잖아요. 로켓맨이고 화연과 분노, 북한은 늑다리 미치광이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나서 2018년에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이 진행이 됐잖아요. 사실 이 과정에서는 당시 한국 정부,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좀 있었습니다. 북한을 설득하고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해서 일단 두 사람을 만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첫 번째 오바마 요인이 있었다면 두 번째는 문재인 요인이 있었고요. 세 번째는 저는 김정은 요인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트럼프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나는 부동산 거래를 많이 해서 협상하려는 사람이 딱 와서 한 5분만 얘기해보면 이 사람이 나랑 거래할 것인지 말 것인지 알 수 있다. 그러면서 김정은 만나기 전에도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과 몇 마디 해보면 이 사람이 비핵화에 얼마나 진지한지 나는 판단할 수 있다라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싱가포르에서 만난 다음에 김정은을 2번을 더 만나거든요. 아마 트럼프가 그런 판단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은과 뭔가 협상을 할 수 있겠는데, 그리고 이 사람도, 이 지도자도 뭔가 나랑 거래를 해보려는 마음이 있을 텐데 라는 그런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 협상과 이 거래의 결과물이 미국 정부 당국이 말하는 완전한 비핵화냐, 북한의 핵을 완전히 제거하는 거냐, 나 거기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북한에 대한 핵 위협을 제거하고 내가 대중을 향해서, 미디어를 향해서 북한 문제 해결했다 라고 소구할 만한 정도의 수준의 합의는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판단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3번이나 만났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2기 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이 문제잖아요. 근데 이제 김정은의 몸값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때는 2017년, 18년 때는 중국하고도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았고요. 김정은이 러시아하고도 사이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러시아라는 든든한 뒷배가 생겼고요. 그리고 중국은 미국과 대결 구도이기 때문에 중국은 미국이 하는 그 어떤 것도 도와주지 않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입장에서는 굳이 내가 하노이 때 그렇게 노딜이라는 굴욕을 당했는데 또 다시 미국과 협상을 망설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김정은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더 이상 비핵화 협상은 없다. 다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핵을 포기하느냐 마느냐를 조건으로 협상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 핵은 더 이상 거래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이미 못을 박았거든요. 다시 말해서 김정은이 원하는 것은 파키스탄처럼 핵을 보유한 채로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어떤 제재 이런 거 해제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런 정도의 무엇이 된다라고 그러면 이제 김정은이 고민해 보겠죠. 푸틴에서 트럼프로 환승연애를 한번 해봐. 김정은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건 양다리를 걸치는 거겠죠. 그런데 과연 트럼프가, 그리고 트럼프 정부가 김정은이 원하는 그 정도의 수준을 들어줄까? 사실상 파키스탄과 같은 핵을 보유하면서 제재는 받지 않는 그런 것을 용인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서는 저는 퀘스천입니다. 중국은 현재 북한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2018년 이후에 시진핑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나니까 급히 시진핑은 김정은을 여러 차례 만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김정은이 갑자기 좋아서라기보다는 이 한반도, 이 동북아에서 영향력을 미국에게 뺏기지 않겠다. 본인도 주도권을 갖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겠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미중 경쟁은 계속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상수로서 북한에 대한 중국의 입장 그리고 한반도 정책에 대한 중국의 전략 기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미중 갈등이라는 요소. 그런데 그 이후에 돌출된 게 러시아하고 북한의 밀착 관계잖아요. 지금 일각에서는 북중러 이렇게 한미일처럼 북중러를 한 묶음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데 저는 거기에는 동의하지 않거든요. 중국은 러시아하고도 또 시각이 다릅니다. 중국은 여전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중국의 발전을 위해서 서방의 투자를 받아야 되고 서방 국가들과 교류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본인의 행동과는 별개로 국제사회에서 본인들이 아주 강력한 책임 있는 G2 정도로는 보이고 싶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러시아와 북한의 어떤 연대는 국제사회에 비난이 집중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거리를 좀 지금 두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시진핑 입장에서는 김정은이 얄미울 것 같기도 해요. 러시아하고 북한하고 맺었다는 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전략적 협력 관계, 사실상 동맹을 복원했다고 하는데 과연 이 동맹 복원의 구체적인 내용을 과연 김정은이 시진핑에게 설명을 해줬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상 설명 안 해준 것 같다라는 그런 분석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얘기했던 미중 구도로 봤을 때는 여전히 중국은 북한을 전략적 자산으로 미국을 견제하는 데 가지고 가려고 할 겁니다. 이 동북아에서 본인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지만 러시아하고 북한하고의 한 묶음으로 이렇게 엮이는 데에서는 중국은 분명한 어떤 거리를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한국은 현재의 북미, 북중 관계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트럼프 일기 때 한국에서는 그때는 문재인 정부였었죠. 그때는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에 많은 정치적 외교적 자산을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결과는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남북 정상회담을 했고요. 또 그리고 역사상 유례없는 북미 정상회담을 이끌어내는 데 일정 부분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정부 사람들도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비핵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는 큰 진전을 이루지 못했지만 당시 긴장이 고조됐던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는 데는 역할을 했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죠. 자, 그렇다면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바이든 정부가 출범을 했고 한국에는 그 이후에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북한과 한 번도 공식적으로 대화하지 않은 유일한 정부로 이제 기록이 될 거예요. 과거에는 오바마 정부 때도 그렇고 북한과 뭐 육자회담, 윤달 합의 여러 가지 대화를 하면서 합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바이든 정부는 북한과 대화할 의지는 있다라고 밝히기는 했습니다만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한 번도 대화는 하지 못했습니다. 4년 동안. 그러면서 했던 것은 대북 억지력을 강화하는데 쉽게 말해서 한국과 미국과 일본의 군사적인 협력을 강화하는 데 집중을 했습니다. 거기에 윤석열 정부가 굉장히 앞장섰고요. 그러면서 북한과의 관계는 굉장히 단절이 됐죠. 그리고 한국 지도자의 입에서 북한에 대한 굉장히 자극적인 이야기도 나왔고요. 지난 트럼프 1기와 문재인 정부, 바이든 정부와 그리고 윤석열 정부 이 둘 중에 무엇이 좋냐, 어떤 것으로 앞으로 4년을 기대하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아마 상당수 많은 사람이 트럼프, 문재인 때 괜찮은 부분도 있었지만 아쉬웠어라고 얘기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바이든과 윤석열 정부 때 그래 대북 억지력을 강화하는 데 많은 노력을 했지. 하지만 굉장히 남북관계가 단절됐고 좀 험악해졌잖아. 군사적 긴장감도 고조됐고. 그래서 이건 뭐 양비론이 아니라 다음 앞으로 4년은 그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대북 억지력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대비를 하면서도 이 억지력만으로는 북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남북관계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제가 이 트럼프 청구서를 쓰면서 조셉 디트란이라고 미국의 아주 대표적인 북한 협상의 대북격인 사람을 인터뷰를 했는데 그 디트란 대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있다. 바이든 정부 때 4년 동안 대북 억지력에 엄청나게 강화했고 거기에 집중하면 우리가 북한을 단념시킬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때 북한은 4년 동안 핵 그리고 미사일을 다변화하면서 핵을 고도화했다. 그리고 심지어는 러시아로 돌아섰다. 이거는 미국의 바이든의 미스테이크라고까지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좋아서가 아니라 이 동북아의 어떤 미국의 전략적 이해, 한국의 전략적 이해, 안정을 위해서 우리가 북한을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었는데 너무 관리하지 않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미국과 중국도 지금 마치 싸울 것처럼 경쟁하고 있지만 그 두 나라가 항상 유지하려고 하는 게 커뮤니케이션 채널이거든요. 만일의 우발 사태, 오판에 의한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을 우리가 유지하자라는 그런 합의를, 그런 약속들을 바이든 정부 때도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런데 남북 간에는 지금 모든 선이 지금 차단된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저는 복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저의 결론은 현재에서 지난 8년간의 어떤 남북 관계
여러 가지의 어떤 다이나믹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수렴한 그런 것들을 정반합으로 이루어가는 그런 정책들을 좀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기회가 있는 게 트럼프 일기를 한국이 상대를 해봤잖아요. 그리고 트럼프 일기 때 북한 문제와 관련돼 가지고 갈 수 있는 최대치까지 한번 가봤고요.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요. 좀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변수는 김정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연 김정은이 나올 것이냐, 그리고 김정은이 원하는 어떤 그런 조치들을 미국이 할 것이냐라는 부분이 큰 숙제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앞서 얘기했던 조셉 디트라니 대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상호 간에 필요한 게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다. 근데 사실 이 말이 굉장히 막연하게 들리잖아요. 과연 어떻게 적국과 우리가 신뢰를 회복할 수 있어? 그런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따져보면 적대국 간의 새로운 관계를 시도할 때 항상 신뢰 조치가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그 트럼프 일기 때도 북한에 있는 미군 전사자 유해를 송환하는 조치들이 있었고, 그리고 과거에 미국과 이란이 관계를 회복할 때 인질, 포로 속방하는 그런 신뢰 조치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분명히 이번에도 그런 신뢰 조치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김정은이 우리는 이 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굉장히 진지해 라는 그런 것들을 서방에, 미국에, 한국에 보여줄 수 있는 신뢰 조치가 뭐가 있을까 저는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웃긴 얘기처럼 들릴 수 있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정도의 액션은 북한이 김정은이 취해야지만 미국과 한국이 될 수도 있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는데, 김정은의 후계자로 거론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김주애를 미국 하버드 대학에 보내면 어떨까요? 그런데 이게 시진핑 주석의 딸이, 외동딸이 하버드 대학을 졸업을 했어요. 나중에 이제 알려진 사실인데, 김주애를 김정은이 백두혈통 후계자로 거론되는 본인의 딸을 미국의 대학에 보내겠다. 정말 보내라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 정도의 신뢰 조치, 설득시킬 수 있는 조치들을 북한이 한다면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좀 더 적극적인 조치들을 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40년 동안 북한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던 그런 난제였고 꼬여있고 복잡한 다차 방정식입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시도를 해봤어요. 실무 협상가들을 통한 협상도 해봤고, 트럼프, 김정은 탑다운도 해봤고, 그리고 거의 전쟁은 안 일어났지만 거의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가봤고요. 그렇다고 우리가 전쟁의 상황까지 또 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말 해보지 않았던 창의적인 접근들이 조금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서로에게 좀 요구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마 트럼프도 평양에 가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몇 개 들고 오는 그런 쇼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 가장 큰 미국의 위협이잖아요. 핵탄두를 장착한. 그래서 내가 요거 가지고 왔잖아 라고 보여주는 어떤 일종의 쇼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이런 퍼포먼스를 본인이 40년 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북한 문제를 해결한 그런 상징처럼 세일즈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 그런 가능성들이 사실 전혀 불가능한 앞으로의 4년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쉽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한번 모색해보는 공간이 저는 열릴 수 있다. 근데 다만 분명한 것은 한국의 지금 외교적인 공간이 넓지는 않다. 러시아하고도 지금 사실상 관계가 악화됐습니다. 지금 북한의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상대는 러시아거든요. 그 말은 다시 말해서 북한과 무엇을 해보려고 한다면 우리가 러시아와도 대화가 가능해야 되는데, 트럼프는 가능하잖아요, 지금. 그리고 당장 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트럼프가 분명히 러시아와 푸틴하고 북한 문제를 얘기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푸틴하고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인가?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인가? 그렇다면 중국하고는 최근에 계엄 상황에서 중국을 자극하는 그런 일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봤을 때 한국의 외교적인 공간은 좁아진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판을 흔드는 지금 트럼프라는 인물이 지금 이제 다시 등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판을 잘 읽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수를 둔다면 다시 우리가 뭔가 미래를 모색해 볼 수 있는 그런 외교적인 공간들이 열릴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워싱턴에서 한 8년 정도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가장 큰 변화는 제가 취재하고 썼던 기사들의 이제 주어가 바뀌는 거였어요. 저는 왜냐하면 미국의 언론에서 일을 했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저의 기사의 주어가 한국이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저의 주어가 미국으로 바뀌는 거예요. 똑같은 문제를 취재를 하는데. 근데 이게 크게 다르더라고요. 왜냐하면 똑같은 사건이라 하더라도 이걸 A라는 사람의 입장에서 내러티브를 전개하느냐, B라는 사람의 입장에서 내러티브를 전개하느냐에 따라서 이 서사가 달라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교는 우리라는 한국 혹은 미국 자신의 주어를 가지고 강력하게 내러티브를 전개해야 되는 게 외교인 것 같습니다. 물론 미국은 세계 초강대국이니까 그게 쉽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쉽지는 않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주어를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표류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난 워싱턴에서 8년 동안이 저의 표류의 시간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이 트럼프 청구서도 사실 저의 어떤 그런 8년의 표류기였다고 생각해요. 근데 한 개인이 표류하는 건 그냥 좋은 경험일 수도 있고 또 성장의 발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 국가가 주어를 읽고 표류하면 이 쇠퇴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100년 전에 그런 일들 많이 봤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혼란한데 우리가 빨리 우리의 주어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가오는 트럼프 시대, 우리가 곧 맡게 될 트럼프 청구서의 첫 번째 준비가 우리 외교의 주어가 무엇이 될 것이냐, 이걸 빨리 결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야기했던 것들이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